와, 피자다 피자. 월급날 딸과 둘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다. 우리는 편부 가정인데 한 달에 한 번 딸과 외식을 할 수 있는 이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었다. 이번 달은 마키노가 추천한 식당에 가기로 했다. 딸이 가자고 한 식당은 동네에 새로 생긴 피자 무한 리필 가게였다. 이 식당은 피자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고 갖고 온 피자를 테이블까지 가져다주는 방식이었다. 먹을 때는 예스 카드를, 안 먹을 때는 노 카드를 두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무한 리필 집은 계속 피했었는데 이런 방식이면 먹고 싶은 피자를 한 조각씩 맛볼 수 있고 소식하는 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식당에 가기로 했다. 아빠 이거 봐, 다 맛있어 보인다. 이 피자들을 차례대로 다 서빙해주다니 진짜 기대되는걸? 모처럼 왔으니까 파스타도 먹을까? 같이 나눠 먹자. 그래, 그러자. 바로 주문하려고 식당을 둘러봤는데 점원이 한 명뿐이었다. 저녁 7시인데 점원이 한 명뿐이라고? 라는 생각에 몹시 당황스러웠다. 새로 연 식당이라 그런지 손님도 꽤 많았다. 우리는 서둘러 주문을 하기 위해 주문벨을 눌렀다. 하지만 점원은 몇 번을 눌러도 오지 않았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저희 피자 무한 리필 2인이랑 제노베제 파스타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음료 2인도요. 알겠습니다. 저기요, 저희도 주문벨 눌렀는데요? 아, 네, 지금 갑니다. 이 식당 진짜 괜찮은 거야? 새로 생긴 식당이라 알바가 잘 안 구해지는 걸지도 모르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파스타는 금방 나왔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여기에 맛까지 없으면 진짜 이 가게 망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이 정도면 피자도 맛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피자는 전혀 나올 기미가 없었다. 야, 이 식당 점원들은 대체 뭐 하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피자가 안 나오잖아. 우리 벌써 20분이나 기다렸다고. 피자보다 파르페가 먼저 나오는 게 말이 돼? 응?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셰프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당은 말이지, 손님의 식사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전제하에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서운 인상의 손님에게 혼난 점원은 엄청 당황해하며 방금 갖고 온 피자를 피자판에 담아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점원은 세 보이는 손님이나 클레임을 건 남자 손님의 테이블에만 피자를 서빙했다. 한 성격하는 우리 딸도 그런 점원의 모습에 화가 난 모양이었다. 벌떡 일어나더니 점원에게 클레임을 걸러 갔다. 저기 잠깐만요. 네, 왜 그러시죠? 왜 그러나뇨? 아까부터 계속 여자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는 피자를 안 주고 계시잖아요. 네? 손님, 그렇게 생트집을 잡으시면 곤란합니다. 전 모든 손님들께 피자를 드리고 있었는걸요? 왜 그럼 우리 테이블에만 피자가 한 조각도 안 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저기에 여자 손님만 앉아있는 테이블에도 피자가 한 조각도 서빙이 안 됐어요. 저쪽에 앉아있는 여자 손님 3명도 화가 잔뜩 난 눈빛으로 점원을 쳐다봤다. 하지만 점원은 그런 딸의 말을 무시했다. 저기요, 보면 모르세요? 제가 엄청 바쁘거든요. 자꾸 클레임을 거신다면 영업 방해죄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뭐요? 왜 식사 제공도 받지 못한 제가 신고를 당해야 하는 건데요? 혹시 뇌가 모짜렐라 치즈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래서 머리 나쁜 여자들이 싫은 거야. 말이 안 통하잖아. 애초에 당신 그렇게 큰 소리로 그런 말을 막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같이 온 아빠가 싫어할 텐데? 같이 온 아빠가 싫어한다뇨? 딱 보면 사이즈 나오죠. 당신들 원조교제죠? 극혐이네요. 머리가 나빠서 몸으로 돈 버는 당신 같은 여잔 보기만 해도 토가 나와요. 그 말에 열이 받은 나는 순간 점원에게 달려들 뻔했는데 마키노가 이 모양으로 나만 믿어 라고 해서 마키노를 믿고 일단 자리에 앉았다. 우리가 원재교자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죠? 이유요? 아무리 봐도 같이 온 아빠가 너무 젊잖아요. 부녀관계의 나이로는 안 보이는데. 혹시 나이 많은 남친인가? 그렇다면 제가 실례했군요. 라고 하면서 실실거리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다. 점원의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마키노의 손을 잡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냥 가자. 지금이라도 다른 식당을 찾아보자. 이렇게 기분 나쁜 식당에서 밥을 어떻게 먹겠니? 나는 웬만한 일로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다. 내 샤우팅 소리를 듣고 마키노마저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으니까. 계산해주세요. 아, 네네. 피자 무한 리필 2인에 파스타가 하나, 음료 2인 맞으시죠? 5,000원입니다. 우리가 왜 한 입도 먹지 못한 피자까지 계산해야 하는 거죠? 우린 파스타랑 음료수 말곤 먹은 게 없어요. 피자 값은 못 냅니다. 손님, 억지 부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갖다 드렸을 텐데요.
그런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럼 손님은 영업 방해죄예요. 저 빨리 일하러 가봐야 돼요.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신다고요. 대체 이 식당은 당신 외에 다른 점원은 한 명도 없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내가 논리정연하게 반론하자 점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용히 스마트폰을 집어들더니 아무리 말해도 끝이 안 나네요. 점장님이랑 경찰에 전화하겠습니다. 진상 손님한테 걸려서 이게 뭐래. 오늘 하루 재수가 없으려니까 참. 뭐라고? 내 분노가 한계치를 넘어서려고 할 때쯤 아까 그 무서운 인상의 남자 손님이 일어섰다. 아까부터 보자 하니까 뭔 놈의 식당이 이 모양이야? 이 손님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애초에 사람 겉만 보고 원조기자라고 하는 게 명예훼손이야. 딱 봐도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은 손님한테만 넙죽거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 이 진짜 새끼야! 그럴 리가요. 저는 잔뜩 쫄아버린 점원은 말을 버벅거렸다. 결국에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바지를 적셔버렸다. 나도 이딴 가게에 돈을 내고 싶진 않지만 무전 취식은 하면 안 되니까 내는 거야. 이 가게엔 이제 2번 다시는 안 올 거고 여기가 얼마나 최악의 가게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어. 그럴 수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쓰레기 점원의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점장이 나타났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네가 이 가게 점장이야? 넌 가게가 이렇게 바쁜데 왜 가게를 비우는 거야? 이 쓰레기 점원한테만 가게를 맡기다니 미친 거 아니야? 어? 저 점원이 부점장이거든요. 상당히 우수한 인재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발주 같은 사무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 이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점장과 그 점원은 무섭게 생긴 손님 말에 대꾸도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었다. 오히려 내가 경찰을 부르고 싶을 정도야. 대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밥도 못 먹고 시간을 낭비했을지, 어? 야, 너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 이상한 원조 교제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요. 아직도 그 소리야? 우리가 진짜 부녀 사이라는 걸 지금 당장 증명할 수도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법적 대응 좀 해드려요? 저 여자가 점장님까지 오셨는데 아직도 우기네? 점장님,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부녀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어? 당신은 마키노 씨 아닌가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희 계열사의 이미지 걸 모델을 맡고 계신 마키노 씨 맞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뭐? 이미지 걸? 그렇다. 마키노는 중학교 때부터 독자 모델로 활약해왔다. 그래서 10대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하다. 마키노가 이 가게에 오고 싶어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럼 옆에 계신 분은? 명명백백한 제 아버지세요. 못 믿으시겠다면 제 소속사에 확인해보셔도 돼요. 저희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너도 사과드려. 난 잘못 없어. 날 헷갈리게 한 이 사람들 잘못이지. 점장님, 이 사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 손님 테이블에도 피자를 한 조각도 서빙해주지 않았어요. 서비스업 종사자이기 전에 성차별을 하는 인간을 고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식사하러 온 손님들에게 돈을 받을 생각은 아니시죠? 다들 피자를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고요. 당연하죠. 식사 요금은 전부 이 점원의 월급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고하겠습니다. 점장의 말을 들은 쓰레기 점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머릿속 모짜렐라 치즈가 흘러넘친 건지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너무해.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넌 여자 주제에 왜 이리 건방져? 왜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 월급을 깎여야 하는 건데? 난 여기서 일하기 싫었어. 엄마가 시켜서 한 거라고. 사장님이 하도 부탁해서 억지로 뽑아준 건데 그런 말을 하다니. 자네 참 너무하는군. 후진호 사장님 말인가요? 왜 네가 우리 엄마 이름을... 날 이미지 걸로 채용해준 게 바로 후진호 사장님이니까. 그러자 점원은 깜놀했다. 지금까지의 언행으로 보아 저놈은 역대급 마마보이의 킹받는 응석쟁이 도련님이라는 걸 짐작해 했다. 이번 일은 사장님께 모두 보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는 무료예요. 그러니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만해! 이 일을 우리 엄마가 아시면 난 진짜 큰일 난다고. 너 오늘 나한테 죽었어! 마키노에게 달려드는 쓰레기 점원을 집어들어 한 바퀴 돌린 후 바닥에 그대로 등부터 내리꽂았다. 그 점원을 엎어뜨린 건 바로 나였다. 뭐야, 보기엔 꼭 비리비리한 멸치담 같은데.
사실 내가 가라테 유단자거든. 가라테? 내 아내 그리고 마키노의 엄마는 생전 모델로 상당한 미인이었다. 그 탓에 스토커도 많았다. 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가라테를 배웠고 결국 검은 띠까지 따게 됐다. 아내가 죽은 후엔 딸의 보디가드를 해주고 있다. 용서 못해. 너희는 절대 용서 못해. 엄마한테 일러서 이 업계엔 발도 못 붙이게 해주겠어. 아,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뭐야 이 옥크녀는. 넌 좀 빠져. 지금 이 상황을 인스타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뭐?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자 손님은 마키노가 모델임을 바로 알아챘고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카메라로 찍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상황이 점점 더 재밌어져서 생중계로 바꿨던 것이다. 죄송해요. 저작권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줄은 알지만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걸요. 이제 후지노 사장님께도 이 바보 아들놈의 악행을 다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마키노는 껄껄 웃었다. 저희 소속사 사장님께는 제가 미리 연락해 놓을게요. 라고 하며 여자 손님을 안심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일단 경찰에도 신고해뒀어.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남아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나도 화가 나서 미치겠거든. 오히려 내가 나서서 증언하고 싶을 정도야. 다른 손님들도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주겠다고 해줘서 다 같이 경찰을 기다렸다. 그렇군요. 이 식당은 영업 방식에도 문제가 있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원에겐 모욕죄, 명예훼손 등 다른 여죄도 있는 것 같으니 두 분은 서로 같이 동행하시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야, 마키노 씨, 신입 경찰관역이 아주 잘 어울리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키노에게도 전해주겠습니다. 마키노의 당찬 모습을 보고 있던 손님의 대부분이 마키노의 팬이 되었다. 그 자리에서 마키노 팬클럽 겸 피자집 피해자 모임이 결성됐을 정도다.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준 손님 몇 분과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렇게 마키노를 항상 응원해주는 고마운 친구가 됐다. 마키노는 그 인스타 라이브 덕분에 정의감에 불타는 신입 경찰관역으로 드라마 데뷔까지 하게 됐다. 게다가 인기 절정을 달리다 결혼, 출산과 동시에 연예계를 은퇴한 인기 모델 마오의 딸임이 밝혀져 모든 매스컴에서도 딸을 보도했다. 연예계 활동이 허용되는 곳으로 전학을 가야 할 정도로 바쁘게 활동 중이다. 이야, 우리 엄마 인기가 이렇게 많았었구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연예계 활동을 했던 걸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거든. 혹시 내가 엄마를 따라서 연예계 활동을 할까봐 그랬던 거야? 그런 것도 있고 마키노가 평범한 여자아이로 살면서 행복하길 바랬던 것 같아. 그랬구나. 그치만 난 이 일이 재밌어.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 아빠도 응원할게. 근데 아빠, 내 월급 생활비로 써도 돼. 나도 아빠를 돕고 싶어. 마음은 고맙지만 마키노가 번 돈은 마키노가 갖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빤 널 지켜낼 거야.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회사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계속 돈도 벌 거고. 아빠 고마워요. 나 아빠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자집 사건 덕분에 마키노는 유명해졌고 우리 부녀 사이도 더 돈독해졌다. 참고로 그 피자집은 다음날 바로 폐업했다. 점장도 점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 판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점장은 바로 해고됐고 그 후의 소식은 없다. 그 쓰레기 점원은 친엄마이자 권력자인 후지노 사장님에게 절연당하고 말았다. 일도 찾지 못하고 빚만 쌓여서 결국엔 검은 차를 탄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걸 봤다고 그 남자 손님이 말해줬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다나카 씨는 야로 시작하는 그쪽 세계의 사람은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지. 뭐 얼굴이 이래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긴 해. 내가 그쪽 세계를 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 마마보이 점원이 살아 돌아오면 좋겠는데.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보다 내 말 좀 들어봐. 나 마키노의 사진집 악수에 당첨됐어. 오, 잘 됐네요. 그거 당첨률이 엄청 낮다고 들었어요. 당연하지. 왜냐면 난 30건이나 샀거든. 지인들한테 나눠주러 가야겠다. 적당히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조금 더 길게 이어지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 이름은 마모루, 나이는 21살,
도쿄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대학생이다. 지금부터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에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부모님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했다. 싱글 마더가 된 엄마가 혼자서 나를 키웠다. 엄마, 마모루, 벌써 일어났어? 엄마 어디가? 저기 잠깐 뭐 좀 사러. 그럼 나도 따라갈래. 너는 집에서 얌전히 있어. 싫어, 나도 갈래. 안 돼. 요즘 감기 엄청 유행하는 거 몰라?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집에서 있어. 치, 그럼 엄마 다녀올게. 언제 올 거야? 글쎄, 그래도 꼭 돌아올게. 알았어. 그럼 나 좋아하는 애니 보면서 집에 있을게. 착하지 우리 마모루? 엄마 갔다 올게.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밖으로 나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쇼핑 간다던 사람치고는 들고 나가는 짐이 말도 안 되게 많았고 엄마가 나간 후 집안이 빈 것도 같고 어딘가 쓸쓸한 기분이었다. 아, 배고픈데 엄마 왜 이렇게 안 오지? 엄마는 그날 캄캄한 밤이 되어도 집에 오질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배가 너무 고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먹을 거 없나? 더는 못 참겠어. 극도의 공복 상태가 된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지만 먹을 거라고는 냉장고에 있던 얼음뿐이었다. 어쩔 수 없지. 얼음이라도 먹고 힘내야 돼. 엄마는 왜 안 오는 거야? 꼭 온다고 했잖아. 몸이 점점 이상해. 자꾸 눈이 감겨. 머리가 무거워.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나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고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나 이제 죽는 건가? 나를 구해줄 사람이 온 것은 엄마가 모습을 감추고 3일이 지나서였다. 마모루, 너 여기 있었니? 몸은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라. 할아버지, 나 보러 왔어? 엄마는 같이 안 왔어? 엄마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할아버지랑 병원에 가자.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할아버지, 나 왜 병원에 왔어? 밥을 며칠 동안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돼서 그래. 그럼 나 이제 괜찮나? 점점 의식이 없어져서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혼자서 먹을 것도 없이 용케 버텼다. 응, 엄마 올 때까지 집에 있으라고 했어. 엄마 어디 간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몰라. 근데 꼭 돌아올 거니까 기다리라고 했어. 그러고 나갔단 말이지? 못된 것 같으니라고. 엄마는 언제 와? 네 엄마는?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하는 날인데 엄마랑 같이 봐야 돼. 마모루, 지금부터 할아버지 얘기 잘 들어. 응? 지금부터 할 얘기는 마모루한테 아주 힘들고 슬픈 얘기인데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들어야 돼. 알았지? 뭔데? 엄마는 이제 안 와. 마모루 버리고 혼자 멀리 갔어. 뭐? 엄마한테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그 남자한테 가버린 것 같다. 왜? 미안하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마모루,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럼 엄마는 이제 안 와? 엄마는 내가 귀찮아서 그런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있잖아. 이제 마모루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자. 할아버지, 우리 마모루가 어른이 될 때까지, 지금 이 아픈 기억이 다 아물 때까지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살면서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응? 할아버지. 그날부터 나는 할아버지 손에 자라게 됐다. 1년 전 할머니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혼자서 많이 외로워하셨기 때문에 나와 할아버지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할아버지는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셨다. 고3이 되어 내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마모루, 왜요, 할아버지? 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봤니?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의대에 가려면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일단은 일을 좀 해서 돈을 모으려고요. 일을 하고 나중에 학교에 가겠다는 거니?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냐?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니까. 내 생각엔 네가 일을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거 받아라.
할아버지,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언젠가 너한테 꼭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모아뒀던 거야.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은혜를 갚긴 이 녀석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걸로 이미 다 갚은 거나 다름없어. 꼭 좋은 의사가 돼서 할아버지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마. 와참, 내 정신 좀 봐라. 너한테 꼭 해둬야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데? 앞으로 말이다. 네가 아주 곤란한 일이 틀림없이 생길 거야. 만약 그런 때가 오면 저 서랍을 열어봐라. 서랍이요? 그 안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들어있어. 그게 뭔데? 궁금해서 어떻게 참으라고. 궁금해도 절대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된다. 알았지? 에이, 잠깐만 열어보고 닫으면 안 돼? 안 돼! 아주 살짝만. 금방 보고 바로 닫을게. 이놈아,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 어떻게 의사가 되려고 그래? 그런 말 듣고 안 궁금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말 들어야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열어볼게요. 옳지, 그래야지. 배고프지? 슬슬 저녁이나 먹자.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몇 달 후 할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할아버지! 마모루, 미안하다. 갑자기 뭐가 미안해? 몸은 괜찮은 거야? 걱정 마라. 이 정도로 무너지다니 어림도 없다. 그 말 책임져야 돼? 어? 힘내. 네가 의사가 될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할아버지, 저기 손자분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 잠시 나가서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할아버님 상태가 암이 진행이 많이 됐어요. 네? 좀 더 빨리 병원에 오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수술은요? 그것도 좀...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극심한 통증을 느꼈을 겁니다. 제 앞에서는 항상 건강한 모습이셔서 전 전혀 몰랐어요. 아마 병세를 숨기시려고 했던 거겠죠. 손자한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 현재 상태로는 하루도 더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옆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이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미안. 이게 왜 네 잘못이야? 다 내가 정한 일이야. 그것보다 마무로 너 초등학교 때 힘든 일 겪게 해서 미안했다. 그걸 왜 할아버지가...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지. 어려서 있었던 아픈 기억이 다 날아가 버릴 만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응? 할아버지!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가 암을 숨기고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바로 옆에서 할아버지의 병을 눈치채지 못한 내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임종 후 장례식 준비며 여러 가지 일로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다. 먼 친척분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집까지 다녀갔다. 마모루, 네가 고생이 많았다. 네, 전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라도 바로 연락해.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또 누구지? 어머나, 마모루 오랜만이다. 당신 설마... 넌 낳아준 엄마한테 당신이 뭐니 당신이?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보는 거지? 내 앞에 나타난 불청객은 가 초등학교에 올라간 나를 두고 집을 나갔던 사람. 그렇게 10년 만에 엄마라는 사람과 다시 만났다. 품위 없는 차림으로 자기 아버지의 상갓집에 나타난 모습은 보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무슨 일이야? 자기가 버린 자식 앞에 무슨 염치로 나타났냐고? 어머, 무서워라. 너무 차갑게 구는 거 아니니? 나도 소중한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고 있거든. 소중해? 슬퍼?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내밀었던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야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랬던 거고. 나도 속이 탔지. 그러셨어요? 나도 지금 너무 바쁘니까 얼른 돌아가주면 고맙겠는데? 알았어. 근데 오늘 온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거든. 이유라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유산 문제를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뭐? 아버지 유산 다 어디 있니? 죽기 전까지 일했던 사람인데 남겨둔 돈도 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당신이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마모루, 잘 들어. 나는 아버지 친딸이야. 엄마도 이미 돌아가셨고 유산 1순위는 친딸인 바로 나라고.
고등학생이니까 그 정도 상식은 있을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돼. 당신 같은 사람이 뭔데 할아버지 유산을 차지하겠다는 거야? 안타깝게 됐네. 유언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뭐가 좀 달라졌을 텐데. 어쩌겠어? 앞으로 혼자서 열심히 잘해봐. 유언장이라도 있었으면. 그때였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나한테 당부해뒀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앞으로 말이다. 네가 아주 곤란한 일이 틀림없이 생길 거야. 만약 그런 때가 오면 저 서랍을 열어봐라. 지금이 그때야. 저기 잠깐 기다려. 뭐야? 뭐 더 할 말 있어? 유언장이라고 했지? 이 서랍 안에 있어. 뭐? 그럴 리가. 너 거짓말이지? 서랍 안에는 정말로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유언장에는 유산의 상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와 작은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에게 상속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 마지막 문장을 잘 읽어봐. 끝으로 딸인 유미에게는 재산 상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여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할아버지는 당신이 유산을 노리고 뻔뻔하게 나타날 거란 걸 미리 다 짐작하고 있었던 거야. 마모루, 너는 아직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 클 때까지는 돈관리를 대신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라고?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어린 학생이 갖고 있으면 위험하잖아. 당신 말이야, 진짜 추하거든? 나하고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날 버리고 간 거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할까? 그건... 그게 무서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렇게 엄마라는 사람은 도망치듯 다시 집을 나갔다. 그 후 나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무사히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한편 그 사람은 불륜 상대였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 빚을 대신 떠안게 되는 바람에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쉴 틈 없이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야 하는 궁지에 몰려있다고 한다. 가끔씩 나한테 사정을 호소하는 라인이 올 때가 있는데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나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니까. 할아버지, 그곳에서 보고 계시죠? 저 꼭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아무 걱정 말고 이제 편히 쉬세요. 내 이름은 스에나가 카츠미, 26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번엔 나와 내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볼까 한다. 내게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다. 이름은 후나키 야스오. 한 대기업의 후계자다. 이 녀석과는 어찌어찌 10년 넘게 친구로 지내고 있다. 고등학교 때 배드민턴부에서 짝이 된 걸 시작으로 친해졌다. 그 이후 운동부를 나와서도 계속 같이 다녔고 우린 대학교도 같이 다녔다. 대학 졸업 후 나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지극히 평범한 일반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 됐고 야스오는 후계자로서 매일 아버지 회사 일에 매진하고 있다. 서로 입장이 많이 달랐지만 우리 관계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렇긴 해도 서로 너무 바빠 요즘 통 연락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야스오에게 이런 라인을 받게 됐다. 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오, 진짜 오랜만이네. 난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넌? 여전하지 뭐. 사실은 나 곧 결혼하거든. 카츠미, 왜 그래? 야. 미안. 순간 너무 놀라서 잠깐 말이 안 나왔어.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 너도 참. 그도 그럴게. 우린 아직 20대잖아. 우리도 곧 30이야. 그닥 빠른 것도 아니지. 하긴 넌 대기업의 후계자기도 하고 그렇긴 하겠다. 그래서 상대는 누군데? 아직 너한텐 소개한 적이 없긴 한데 우리 회사랑 오래 알고 지낸 회사의 따님이야. 뭐? 설마 정략 결혼이야? 그런 거 아니야. 너 드라마를 너무 본 거 아니냐? 뭐 사업적으로 윈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진 못하겠지만 우린 연애 결혼이야.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뭔데? 결혼식 때 축사 좀 해주라. 그 외에 친구 대표 축사 같은 거 있잖아. 뭐 괜찮겠어? 내가 친구 대표라니? 좀 더 유명한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 말곤 할 사람이 없어. 알면서 그래. 그런 거면 기꺼이 해야지. 나만 믿어. 땡큐. 감동적인 축사 기대할게.
야스오의 축사 부탁을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약 반년 후 야스오는 순조롭게 결혼식 날을 맞이했다. 사장님의 후계자와 귀하게 자란 아가씨의 결혼식인 만큼 무척이나 넓었던 식장에는 회사 관계자로 보이는 훌륭한 분들이 있었고, 물론 야스오의 부모님도 계셨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친구들도 많이 와줘서 분위기도 제법 괜찮았다. 모두가 야스오의 결혼을 축복하고 있었다. 혹시 저분이 야스오의 신부님이신가? 진짜 예쁘다. 야스오의 예비 신부를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야스오가 말했던 것처럼 딱 봐도 대기업의 따님처럼 품이 있는 분이었다. 집안 수준도 서로 같고 여러 의미로 서로가 윈윈하는 결혼이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 정략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았다. 그러자 두 사람의 결혼이 더욱 기쁘게 느껴졌다. 그렇게 피로연도 거의 후반부에 다다랐다. 이어서 신랑 측 친구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스에가나 카츠미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나의 축사 시간이 됐고 나는 살짝 긴장하며 단상에 올랐다. 야스오와 눈이 마주친 나는 살짝 미소를 짓고는 다시 하객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일단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스오가 멋진 아내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친구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틀에 박힌 문장부터 시작했다. 사실 이 반년간 제가 놀랐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친구가 엄청난 쓰레기 새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이 한마디에 결혼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야스오도 카츠미 라며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말실수도 농담도 아니었다. 나는 오늘 이 말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거니까. 이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이다. 야스오가 결혼 소식을 말하기 직전이기도 하다. 난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해서 돌아와 맥주를 마시며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친구인 카네카와에게 라인이 왔다. 오랜만이야. 혹시 나 기억하려나? 카네카와,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잘 지냈어? 나야 뭐 그냥 회사 다니면서 지내지. 나도 그래.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게 배드민턴부 졸업자들끼리 동창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좋지. 회사 일이랑 안 겹치면 나도 꼭 갈게. 오케이. 야스오한테도 말했어? 사실 저번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말했어. 맞다. 그러고 보니 야스오가 네 동생이랑 사귀고 있던데? 에미카랑?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 저번에 만났을 때 둘이 같이 있던데. 그니까 내 동생이랑 야스오가 같이 있는데 우연히 만났다는 거야? 두 사람 사이도 꽤 좋아 보이던데. 잘못 본 건가? 네 여동생이 아닌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 사실 내게는 6살 어린 동생이 있다. 이름은 에미카고, 이 연락을 받았을 때 동생은 대학교 2학년이었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동생이라서 어릴 때부터 동생을 예뻐했고, 항상 일로 바쁘셨던 부모님 대신 내가 동생을 돌봐왔었다. 하지만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 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동생의 오빠기도 했고 아빠기도 했다. 물론 에미카는 야스오를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일이고 그 당시 에미카는 초등학생이었다. 때문에 그 둘이 연인 사이로 발전할 리는 없었다. 뭐 지금은 둘 다 성인이니 두 사람이 사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는 야스오에게서도 에미카에게서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에미카에게 물어보기 위해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고 전화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은근슬쩍 물어봤다. 있잖아, 너 요즘 남친은 있어? 그러자 동생은 아니, 나 남친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당황한 얼굴로 부인했다. 뭐 오빠에게 순순히 남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했었다. 게다가 그 남친이 내 친구기도 하고 말하기 힘든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그날은 캐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 후 캐묻지 않았던 걸 뼈저리게 후회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무려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다. 게다가 상태가 심각해서 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고 했다. 나는 재빨리 병원으로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는 수술이 시작된 후였고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동생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회복뿐이었다. 팔과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동생은 매우 아파 보였다. 그리고 상처 자국이 남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 후 동생이 의식을 되찾은 건 수술을 받은 며칠 후였다. 일주일간의 회복 기간을 더 거치고서야 드디어 사고의 경위를 들을 수 있었다. 내 이름은 스에나가 에미카, 20살의 대학생이다. 내 가족은 나보다 6살 많은 오빠뿐이고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나는 어느 회사에 인턴직에 합격했다. 그렇게 그 회사에 첫 출근을 하게 됐는데, 오, 에미카! 야스오 오빠? 오빠의 친구와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중학생도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 만남을 계기로 우리는 가끔씩 만나게 됐다. 처음엔 주로 취직에 관한 상담 이야기만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다. 우리는 당분간 오빠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약속했다. 말하면 서로 껄끄럽기만 할 테니까. 하지만 사귀고 1달 정도가 지나자, 야, 너 지금 어디야? 너 집에 없던데. 야, 듣고 있어? 잠깐 진정 좀 해봐. 내 라인에는 바로바로 답장하라고 했지?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는 얼어 죽을. 집에 없던데? 지금 어디야? 전에도 얘기했잖아. 숙모 집에서 조카 돌봐주고 있었어. 그럼 왜 답장을 바로 안 했어? 숙모 집이면 지금 바로 나올 수 있겠네, 어? 화내지 마. 조카가 이제 막 잠들어서 폰을 볼 시간이 없었어. 그럼 그 조카랑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봐. 겨우 재웠는데? 됐으니까 보내라고. 거기까지 쳐들어갈까? 자, 이제 됐지? 안 돼. 한 장 더 보내봐. 이번엔 V하면서 찍어. 대체 왜? 알리바이용으로 미리 찍어준 사진일지도 모르잖아. 난 그런 짓 안 해. 됐으니까 보내라고. 이제 믿어줄 거야? 그래, 푹 쉬어. 사귀기 시작하자 상냥하고 다정했던 남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론 라인을 보내면서 매일 내게 집착했다. 내 폰에는 GPS 앱이 깔려 있는데 하루 종일 그 어플을 켜둬야 했다. 그런 식으로 내 위치를 철저하게 관리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몇십 분씩 설교를 들어야 했고 남친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다. 내 입장은 생각해주지도 않고 한밤중에 불려나간 적도 많았다. 물론 거부할 권리도 없었다. 매일을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몸도 힘들었다. 점점 더 오빠에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는 견딜만 했다. 그 믿음마저 깨어진 건 남친 집에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연락 없이 찾아간 어느 날의 일이었다. 맨션 아래에서 남친 집 현관문이 열려있는 게 보였는데 거기서 처음 보는 여자가 나왔다. 나는 너무 놀라서 얼어버렸다. 야스오가 그 여자를 마중하러 나왔다. 그 둘은 진한 키스를 나눴고 그녀는 돌아갔다. 나는 바로 남친 집에 가서 따져 물었다. 처음엔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넌 이제 필요 없어. 꺼져. 마지막엔 있는 힘껏 나를 때리고 쫓아냈다. 이렇게 나는 한순간에 버려지고 말았다. 그를 위해 모든 걸 다 맞춰왔는데 쓰레기 버리듯 버려지다니 너무 큰 충격이었다.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휘청대는 발걸음으로 거리를 방황했다. 그리고 빨간 신호를 못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동생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서 듣게 된 나 역시도 야스오에게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다. 그 직후 야스오에게 결혼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다. 나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필사적으로 진정시키며 오케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그 후 야스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게 연락을 해왔다. 아무래도 동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식 축사를 이렇게 흔쾌히 받아줄 리가 없었겠지. 나도 아무렇지 않게 야스오를 대했다. 중간중간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며 분노를 억눌러야 했지만 이건 다 최고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결혼식 단상에서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제 친구가 엄청난 쓰레기 새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식장의 분위기가 어떻든 내 알바가 아니었다. 나는 말을 이어나갔다. 야스오는 제 동생을 물건 취급한 것도 모자라
저기 있는 신부와 바람을 피웠. 하지만 도중에 식장 스태프에게 저지당했다.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입 닫고 물러설 내가 아니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리고자 고군분투했다. 그 순간 저 사람의 말은 다 사실입니다. 저는 저 신랑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했습니다. 에미카. 어느 틈에 식장으로 들어온 에미카가 식장 구석에서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건 나도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 후 에미카는 담담하게 야스오의 만행을 말하기 시작했다. 중간중간 증거용 라인 대화 기록의 캡처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이다. 그러자 그 스태프도 이것만은 저지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왜냐면 에리카는 성치 않은 걸음걸이에 몸의 상처는 아직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붕대를 칭칭 감고 아파 보이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이 그녀의 말에 엄청난 설득력을 가져다줬다. 마지막으로 야스오를 가리키며 저 남자는 정상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몰라요. 신부에게 들으라는 듯 말하더니 이야기를 끝냈다. 결혼식장은 들썩거렸고 더 이상 결혼식을 진행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결혼식장의 스태프도 허둥지둥거렸다. 신부는 완전히 질려버린 눈으로 야스오를 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야스오의 진짜 모습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야, 이건 저 미친 여자가 주작한 거야. 저 여자애가 가진 증거 기록 확인해보면 다 나오거든? 혹시 비겁한 방법을 써서 저 폰을 통으로 박살낼 생각이야? 설마 그런 식으로 저 여자애를 더 힘들게 할 생각은 아니겠지? 극대노한 신부를 앞에 두고 야스오는 당황했다. 게다가 양가 부모님과 회사의 상사들이 몰려들면서 결혼식장은 엄청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이 아수라장을 끝까지 못 보고 나와야 했던 게 아쉬웠다. 나와 동생은 달려온 경비원에게 잡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의 후회도 없었다. 에미카, 너 몸은 괜찮아? 넌 아직 안정을 더 취해야 하는데 설마 결혼식장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나인걸. 내가 복수해야 맞는 거지. 그거야 그렇긴 한데. 오빠, 빨리 말 못해서 미안해. 항상 날 지켜줘서 고마워. 오빠 오늘 엄청 듬직했어. 당연하지. 너랑 난 둘도 없는 가족이잖아. 솔직히 저 남자랑 사귀기 시작하면서 난 아무 힘도 없고 저 남자 말에 거역하면 안 되고 난 그저 저 남자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세뇌를 당했던 것 같아. 명령에 거역하면 날 때렸거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엉엉 우는 에미카를 나는 있는 힘껏 꽉 안아주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에미카를 구속한 야스오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좀 더 빨리 에미카를 도와주지 못한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서부턴 친구에게 들은 후일담이다. 먼저 신부는 야스오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파기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었다. 신부가 험한 꼴을 당할 게 뻔히 보였으니까. 그리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야스오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 뭐 결혼식에는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와 있었고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야스오는 이미 전에도 여자 문제 때문에 고소를 몇 번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뒤처리를 해준 게 그의 아버지였는데 이번 일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는 야스오의 아버지에게 변호사를 고용해서 야스오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의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번 일로 소중한 여동생분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말았군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아저씨, 전에도 야스오가 여자 문제를 몇 번 일으켰다면서요. 그때 야스오를 혼내든 회사에서 자르든 아저씨가 뭐든 하셨어야죠. 그럼 적어도 다른 여자들과 제 동생은 야스오에게 상처받지 않고 끝났을 텐데. 뭐라 드릴 말이 없군요. 마음 한편엔 야스오가 마음을 고쳐먹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신을 당해보니 그게 헛된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에미카 씨의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생활비 등은 일괄적으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야스오의 아버지는 3천만 엔이 든 통장과 인감을 우리에게 건넸다.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에 나와 에미카는 깜짝 놀랐다. 원래는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부디 이 돈으로 합의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또 당신은 야스오를 감싸고 눈 감아줄 생각인 건가요? 내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치자 야스오의 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한 답을 했다. 아니요. 이 3천만 엔은 야스오의 전 재산입니다. 결혼 후의 생활비와 야스오의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저금해온 돈이기도 합니다. 신부에게 줄 위자료는 제 돈으로 갚기로 했는데 향후 그 돈도 차차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 야스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 회사에선 해고될 겁니다. 그 후 야스오는 또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특수청소원이라는 일인데 자택에서 돌아가신 분의 뒷정리를 하는 일입니다. 보통 근성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일이죠. 앞으로 그 녀석은 사택에서 살게 될 거고 핸드폰도 모두 압수될 겁니다. 24시간 감시체제로 도망갈 수도 없게 할 생각입니다. 월급의 90%를 위자료로 압수할 거기 때문에 야스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포되어 실형 기간이 생기면 바로 일을 시킬 수도 없을 거고 무엇보다 그 녀석이 갱생하려면 교도소보다는 지옥 같은 노동을 경험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스오 아버지의 계획을 들은 나와 에미카는 놀란 얼굴로 서로를 마주봤다. 확실히 그 계획대로면 체포당하는 것보단 더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에미카는 본인의 죄를 법적으로 제대로 심판받길 바라왔기 때문에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에미카 씨는 여전히 법적 심판을 받길 바라고 계신 건가요? 네, 이번 사건은 뉴스에서도 다뤄지고 있어요. 단순히 합의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 야스오 같은 남자들은 돈만 있으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꼴은 두고 볼 수 없어요. 눈물이 그렁거리는 에미카를 본 야스오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체포된 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게다가 신부 측 위자료도 야스오의 아버지가 대신 내기로 돼 있었다. 변제가 늦어지더라도 그건 바꿔야만 했다.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한 궤변이었다. 아저씨, 이 돈을 위자료로 받기엔 확실히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건 돈이 아니라 야스오의 체포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만날 때는 변호사와 함께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에미카 씨, 마지막까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성실한 태도로 확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후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야기한 결과 야스오를 정신적 폭력으로 정식 고소하기로 했다. 에미카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고 정신적 폭력에 의한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형법상 상해죄,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된 데다 죄질도 나빴으므로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거기다 에미카의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어 치료비, 휴학하는 동안의 대학 등록금, 향후 생활비 등을 포함해서 2,500만 엔의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 3천만 엔보다는 금액이 적어졌지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였던 야스오의 법적 판결이 떨어지자 에미카도 드디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그 후 에미카는 3년간 치료와 재활을 받게 됐고 대학에도 복학했다. 동기생들보다 1년 정도 늦어졌지만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지금은 본인처럼 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을 돕기 위해 강연회와 교류회를 주최하고 있고 에세이를 출판하기도 하는 등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에미카는 일부러 더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이제 곧 야스오의 출소날이 다가왔다. 잊으려고 노력해도 야스오가 한 짓은 에미카에게 있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그 생각만으로도 또 분노가 차올랐다. 야스오가 출소하면 야스오 아버지의 계획대로 부모의 감시를 받으며 특수 청소업에 종사하게 될 거고 죽을 때까지 위자료를 갚아나가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3년 전 야스오의 아버지에게 출소 후에 이 계획을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각서도 받아냈다. 그리고 야스오의 출소 날로부터 반년 후 야스오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카츠밀 씨, 오랜만이네요. 야스오의 아빠입니다. 아저씨, 오랜만입니다. 출소 후 약속대로 야스오는 특수 청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도망도 안 가고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개워내는 바람에 제대로 일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군요. 그 녀석이 도망도 안 가고 일하고 있다니 솔직히 의외네요. 뭐 돈도 폰도 없을 뿐더러 우리 회사 보안팀이 마음먹고 찾으면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아는 거겠죠.
자살하지 못하게 집에 그럴 만한 물건들도 다 치워버렸거든요. 근데 위자료를 다 갚으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결혼식장 요금이 2천만 엔, 상대 측 위자료로 1,000만 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대신 갚아준 합의금이 800만 엔이니 적어도 3,800만 엔 정도 됩니다. 야스오의 월급 실수령액이 25만 엔인데 그중 22만 엔을 떼고 있습니다. 적어도 172개월, 연수로 따지면 14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겠네요. 그 녀석이 빚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나서야 나는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물론 에미카와 다른 여성들을 상처 입힌 죄를 15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15년 후 그 녀석은 40대의 전과자 신분이 된다. 저축한 돈도 없을 뿐더러 전직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다. 특수청소업은 훌륭한 직업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5년 동안 그 일을 해냄으로써 야스오는 올바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본인의 비도덕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야스오의 아버지와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으므로 그동안은 나도 야스오의 앞날을 지켜볼 생각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에미카는 본인의 과거와 지금의 활동을 인정해주는 남자를 만나 기쁜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은 오빠도 빨리 결혼하라며 나를 닥달할 정도다.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할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은 에미카의 행복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싶다. 내 이름은 이케다 아키라. 나이 35.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주식회사 이케다 건설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서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경영 악화로 도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도 참, 사원들 월급 더 주려고 이렇게 무리를 하셨다니. 생전에 아버지는 사람이 너무 좋은 게 탈이라 거래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거래 금액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본래 받아야 할 대금의 반밖에 받아내지 못했다. 그 일 이후 거래처와 맺어왔던 계약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둘씩 해약이 되기 시작했다. 이 상태라면 부채를 짊어지고 회사가 도산될지도 모른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에휴,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전 사장님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요? 네, 왜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었는지 최소한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가르쳐줬으면 좋았을걸. 네, 그러게요. 어찌됐든 지금 사장은 저니까 제가 해결해봐야죠. 사장님, 너무 혼자서 떠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사장님마저 쓰러지시면 회사는 어떡해요. 미키씨, 사무일이라면 저한테 다 맡기세요. 전화 대응도 자신 있어요. 고마워요. 든든하네요. 사장으로 취임한 지 아직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덕분인지 사원들이 나를 믿고 따라주고 있었다. 절대 약해지면 안 돼. 이 회사는 아버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일터야.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하지만 업체들로부터 우리는 대기업과 계약했다. 작은 회사는 신용할 수 없다.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새로운 계약을 한 건도 따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포기하고 무너질 수는 없어. 그렇게 매일 다짐을 하면서도 피로와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갔다. 이케다 씨, 안녕하세요. 도쿠나가 너 왜 이래? 사람을 보고 인사도 없이 인상부터 찡그리면 무안하잖아. 그쪽하고 할 얘기 없으니까 그냥 가. 너무하네 정말.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뭐야?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해? 아직도 옛날 일 때문에 화가 안 풀리셨나? 그게 풀릴 일이야? 나는 입금을 제대로 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버지는 일에 있어서 빈틈이 없는 분이었어. 올라오는 서류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확인하셨을 거야. 그러세요? 아버지가 몇 번씩 전액 입금해달라고 연락을 하셨는데 무시한 게 누구였더라? 본인이 잘 알 텐데. 아 진짜 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하게 하는 겁니까? 뭐가 어째? 그렇게 계속 핏대 세우다가는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 지난 일은 지나간 거고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다고 득될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 얘기를 해보는 게 훨씬 건설적이지 않겠어요? 이자는 도쿠나가 아버지를 속인 장본인이다. 이 남자 때문에 업체들로부터 거래가 뚝 끊겼다고 해도 과장된 해석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계약 만료 후 이케다 건설에 대한 가짜 정보가 떠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분명 그것도 도쿠나가가 꾸민 짓일 거라고 믿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분양 맨션을 세울 예정인데 맨션? 얼마 전에 상정갑 쪽 일부 지역 건물을 할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소문 빠르시네. 그 땅을 우리 회사가 매입했거든요. 상정가 회장 협박해서 뺏은 게 아니고? 진짜 말씀이 심하시네. 분명히 말하는데 너하고는 죽어도 거래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왜 이러시나 섭섭하게? 이케다 건설이 이 분야 하청 전문인데 그럼 우린 어쩌라고.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거래한다는 주의라서. 이런, 내가 싫다는 거네? 그걸 일일이 가르쳐줘야 돼? 사람을 앞에 두고 대놓고 그러면 나도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 나 마음 아파. 나 너하고 농담 따먹을 사이 아니야. 선 넘어오지 마. 전 원래 말투가 이래요.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대답은 바뀌지 않아. 진짜 나 그냥 가도 돼요? 지금 회사 도산 직전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사기꾼하고 손잡을 생각은 없어. 더 할 말 없으니까 가라고 좀. 채! 그리고 현장 일을 하청이라고 얕보는 습관도 뜯어 고치는 게 좋을 거야. 계속 그러다 큰 코 다칠 날이 올 거야.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거부하면 뭐 할 수 없지. 근데 앞으로 또 무슨 이상한 소문이 돌지 걱정이 되네 이거. 도쿠나가는 야비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갔다. 마음 같아서는 더 큰 소리 호통도 치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똑같은 수준이 될까봐 꾹 참았다. 전에 대금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한 적이 있었다. 처음엔 성실하게 대응을 해주다가 도쿠나가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소송을 거는 것만큼은 피하는 게 좋다라며 변호를 거절당했다. 법률 전문가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 대체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건지 도쿠나가를 생각하니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날도 마지막 퇴근자인 내가 열쇠를 잠그고 집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이케다 씨. 실례지만 누구신지. 저는 야마남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사장님께 신세를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네. 표정을 보니 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가 보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군. 누구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당황스러울 거란 건 알겠는데 나를 좀 고용해 줄 수 없겠나? 네? 월급은 신경 쓸 거 없네. 잠시만요. 내가 늙은이라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가? 그보다는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채용을 한다는 게 좀... 아직 젊은 친구가 아주 야무지군. 이 할아버지는 대체 누군데 이래? 그럼 잠깐 내가 누군지 좀 들어볼 텐가?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쉬는 날이라 사무실엔 나 혼자였다. 집에서 쉴 시간이 있으면 회사에 나가서 회사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혼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와 잘 아는 사이였다며 아버지 뻘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왔다. 야마나미 씨는 언뜻 보기에 60대에서 70대 사이로 보였다. 웬만하면 일하는 중이다 라고 하고 적당히 돌려보내겠지만 야마나미 씨한테는 쉽게 그러지 못하고 그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홈리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살 곳을 잃게 됐거든. 강가에 다 낡은 텐트를 치고 유통기간 지난 통조림으로 연명하고 있을 때였어. 그럼 아버지랑은 어떻게? 아마 사장님은 일하다가 잠시 쉬고 계셨던 것 같아. 자네 아버지 말이야. 내 텐트에서 가까운 곳에서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어. 우연히. 아, 네.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오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금세 친구처럼 가까웠지 뭐야. 아버지한테 홈리스 친구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돈도 한 푼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할 때라 나도 모르게 자네 아버지한테 그런 내 사정 얘기를 했더니 저기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자기 지갑에 있던 돈을 전부 꺼내서 나한테 주더라고. 네? 저게 금액은 얼마나... 사업이 잘 돼서 그랬는지 지갑이 두툼하더라고. 아마 40~50만에는 됐을 거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큰 돈을 꺼내다니 아버지도 인심이 너무 후한 거 아니야? 그 덕분에 내가 목숨을 연명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지 뭔가. 그럭저럭 10년도 더 지난 얘기일세.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통해서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졌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왜 그리 빨리?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겁니다. 내 얘기는 여기까지네. 소두가 길어졌는데 은혜도 갖고 싶고 이케다 건설을 위해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라네. 야마나미 씨,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한테 한번 맡겨봐 줄 수 있겠나? 망설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 고민 끝에 야마나미 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본인 말로는 홈리스가 되기 전에는 건설업에서 일을 했었다고 한다.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다는 증거로 둘이서 다정하게 같이 찍은 사진도 보여준 이상 거짓말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한 사람 월급을 더 줄 형편이 아니었다. 매달 적자를 보고 있어서 도산 위기가 점점 확실시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를 믿고 일을 맡긴다는 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 야마나미 씨와 악수를 하면서도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사장님, 모니로보 레스토랑에서 점포 개축에 관한 문의가 들어왔어요. 네? 거기 전국 체인점인 곳 아니에요? 어제 사장님이 사무실 잠시 비우셨을 때 이케다 건설에 의뢰하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큰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왔지? 그리고 야마나미 씨가 계약을 따내오셨어요. 그게 진짜요? 제가 듣기로는 자기가 전에 거래를 했던 기업을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긴 나도 여러 번 갔다가 몇 번을 찾아가도 계속 거절만 당하고 나온 곳인데. 잘은 모르겠는데 야마나미 씨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흐름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다른 사원들도 다들 불안해했었거든요. 근데 야마나미 씨 덕분에 아무래도 이번 달은 흑자가 될 것 같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맡겨달라더니 수완이 장난이 아니네. 그럼 계약서하고 견적서 작성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요. 수고스럽겠지만 잘 좀 부탁해요. 야마나미 씨를 채용한 지 이제 겨우 2주가 지났는데 회사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내 분위기가 전에 없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본인 입으로 늙은이라고 낮춰 말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여기저기 거래할 만한 기업들을 찾아내 전화를 걸고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내는 탁월한 영업 센스를 갖고 있었다. 솔직히 이렇게 업무 능력이 뛰어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다. 나도 더 분발해야겠어. 혼자 그런 상념에 빠져있는 동안 다시 전화기가 울렸다. 사장의 취임한 후로 처음으로 열일다운 열일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대로만 간다면 희망이 있다고 용기를 내기 시작한 타이밍에 다시 그놈이 나타났다. 아이고, 회사 문 닫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상당히 바빠 보이시네요. 도쿤 아가씨, 아까까지 표정이 샤방샤방하던 분이 왜 이러실까? 진짜 그 깐죽거리는 말투. 이케다 씨 말투도 만만치 않아요. 본론 빨리 말해요. 바쁘니까 얼른 말하고 나가요. 요즘 하청건설 회사가 열일하고 있다고 소문이 돌길래 진짠가 싶어서 좀 보러 왔죠. 안 됐지만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을 거야. 홈리스였던 사람을 고용했다는데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자세히는 말 못하고 우리 직원이 조사한 결과 얻어낸 정보라는 것만 얘기해두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신분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한테 계속 맡겼다간 뒤통수 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요. 어머, 무서워라.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보면 무섭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짓거리고 다니지 말라고. 심기를 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부탁? 지금 이케다 건설이 따낸 계약 우리 회사한테 양보 좀 하시죠. 뭐? 나도 사방팔방으로 영업 뛰었는데 당신네한테 선수를 뺏기니까 어이가 없어서 내가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가. 그거 참 큰일이네. 서로 큰 소리 낼 거 없이 조용히 물러나주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게는 못하겠다면? 그것도 예상 못했던 반응은 아닌데 할 수 없죠. 내 방식대로 좀 터프하게 처리하는 수밖에. 도쿠나가가 탁 하고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자 밖에서 보디가드로 보이는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미키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자기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내 부하들인데 함부로 반항하지 않는 게 신상이 좋아요. 하는 짓이 꼭 야쿠자 같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든지. 자기 자유지 뭐. 지금까지 업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업했어?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변호사가 네 이름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던데 같은 게 아니라 진짠가 보네. 아, 역 앞에 3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말하는구나. 난 가서 살짝 인사만 했는데 되게 쫄더라고. 생각보다 훨씬 망나니네. 힘들게 변호사 자격증 땄을 텐데
조용히 지내라고 조언해준 게 뭐 잘못인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접근했었냐? 다시 한번 묻는데 어떡할 거예요? 계속 거부하면 더 흉한 꼴 볼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나는 회사와 사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 안에서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자식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 이제 겨우 회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키라 사장 다녀왔습니다. 야마나메 씨, 오늘 손님이 올 예정이 있었나? 아니요, 이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늙은 신입사원이세요? 딱 보니까 홈리스 태가 나시네. 그러는 넌 누구냐? 도쿠나가 흥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쿠나가라고 합니다만. 그래,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무슨 볼일로 오셨나? 요 사이에 그쪽이 우리가 맡을 일을 야금야금 가로채가고 있길래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왔죠. 오, 폭력배 동원해서 겁주겠다 이건가? 말로 해서 들으면 왜 이러겠어요. 말로 안 되니까 매를 드는 수밖에. 진짜 그럴 생각이면 어때? 나하고 한번 해보는 거. 와, 골 때리네. 다 늙은 게 뭐라고 씨부렁. 이쪽 방면으로는 내가 너보다 몇 배나 더 경력자인데 너처럼 물정 모르고 나대는 놈은 보다 처음이다.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우통을 벗어던지는가 싶더니 상반신을 드러낸 야마나시 씨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그뿐 아니라 60대 노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단단한 근육질 몸이었다. 도쿠나가는 한 방 맞은 충격이 컸는지 엉덩방아를 찢고 주저앉아 있었다. 아키라 사장, 지금까지 숨겨서 미안하네. 야마나미 씨, 대체 정체가 뭡니까? 실은 내가 야마나미파 보스야. 네? 한마디로 저놈하고 똑같은 야쿠자다 이 말이야. 10년도 훨씬 전에 나는 적대 조직하고 벌인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맞았어. 그때 살고 보자는 생각에 모든 걸 버리고 도망부터 쳤어. 그럼 강가에서 홈리스 생활을 했던 건 적들에게 내 근거지가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홈리스가 됐던 거야. 목숨을 부지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지만 그땐 정말 힘들었어. 그때 저희 아버지를 만나신 거고요? 그렇지. 자네 아버지한테는 고맙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부족해. 내가 내 정체가 뭔지 밝혔는데도 그 사람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대해줬어.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고 난 후에는 그럼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고 나는 부대표가 와서 구해줬지. 야마나미 씨,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하셔서 제가 감당이 안 되네요. 지금의 나는 그저 이케다 건설 신입사원이야. 부업으로 보스도 겸하고 있는 할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해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조직도 공식적으로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금은 아들한테 사장직을 물려준 상태고. 나도 도쿠나가 못지않게 놀랐다. 설마 야쿠자 보스일 거라고는 머릿속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저 몸의 상처들은 숱한 전쟁에서 얻은 걸까? 얼마나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인생인 걸까? 도쿠나가라고 했나? 자네 회사는 이제 끝났네. 뭐가 어째? 이 지역은 야마나미파 손바닥 아닌 건 몰랐나? 물정 모르고 설치는 놈한테 함부로 내줄 수는 없지. 당신 정말 야마나미파 두목이 확실해? 내 정보망으로는 어디서 은신 중이라던데. 그건 우리 젊은 보스, 내 둘째 아들이 흘린 거짓 정보야. 보시다시피 난 아직 팔팔한 현역 보스야. 야마나미 씨, 캐릭터가 완전 딴 사람이잖아. 도쿠나가 흥업이라면 나도 아들 놈한테서 들은 게 있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면서 지가 혼자 다 차지하고 있다던데. 맞나? 아키라 아버지도 네가 친 사기에 걸려들어서 꽤나 고생했겠지.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후회했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사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았다고 자책하면서. 오랫동안 맡아왔던 계약이 전부 취소된 것도 다 저놈 짓이야. 업체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되지도 않는 비방을 퍼뜨리고 용서할 수 없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너그럽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싹싹 빌 거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야마나미파가 해체된 걸로 제가 잘못 알고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네 잘못 중에 제일 큰 잘못은 이 게다 건설을 건드렸단 거야. 왜냐? 여기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 회사고 지금은 그 아들이 사장으로 있으니까. 저희 조직을 어쩌실 생각이신지. 일단 부대표부터 부르고. 에? 난 다른 일로 바빠서 뒷일은 아들한테 처리하라고 해야지. 이케다 전 사장한테 사기친 채까지 얹어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게 좋겠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야마나미 씨가 잠시 전화통화를 하는 틈을 타서 도쿠나가 패거리가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누군가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야마나미파 부대표와 조직원들이 이미 우리 회사 주변에 잠복하고 있었는지 도쿠나가 패거리들을 붙잡아서 어디론가 끌고 갔다. 야마나미 씨, 오늘 일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 나로서는 은혜를 갖게 돼서 좋으니까. 근데 영업은... 내가 회사 대표에 있을 때 거래했던 인맥이 있으니까 잘 얘기했더니 그쪽도 흔쾌히 승낙해서 성사된 거지 뭐. 저 위에서 아버지도 고마워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는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저한테 맡기세요. 사원들하고 힘합쳐서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그 대답하면 시원해서 좋네. 그럼 나도 몸이 따라주는 한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되겠나?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키씨, 앞으로는 안심하고 일해도 돼요. 네, 저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얼른 말해야겠어요. 도쿠나가 흥업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도산을 했다. 상점가를 헐고 세운다던 분양 맨션도 백지화됐다. 그 뒤 주민과 상점가를 배려한 야마나미 씨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점가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야쿠자라고 위협하던 도쿠나가와 그 부하들은 현재 행방불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야마나미 씨가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라고 알려줬다. 야마나미 씨가 지시했다면 상상을 초월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편 이케다 건설은 야마나미라는 구세주를 만나서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산을 걱정하던 회사인데 이제 제법 숨을 돌리게 되었다. 이 일이 안정을 찾으면 슬슬 인생 중대사인 결혼도 생각을 해야겠지. 내일 모레면 벌써 40이야. 저 사장님,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같이 하는 거 어떠세요? 네? 바쁘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하나 봤거든요. 시간 되시면. 네, 저는 시간 되죠. 미키 씨가 괜찮다면. 정말요? 그럼 제가 예약해둘게요. 어쩌면 운명의 상대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미키 씨의 제안에 흔쾌히 대답한 나는 식사도 하고 데이트하고 그녀와의 시간을 즐겼다. 저는 코하루라고 합니다. 24살 회사원인데 아직 솔로라서 제가 결혼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입니다. 저는 5살 많은 언니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언니와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네. 요즘 좋아 보이네, 코하루. 그럼 여전히 결혼할 남자도 없지만 말이야. 결혼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반드시 결혼만이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 에이, 언니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래? 당연하지. 언니는 차라리 행복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게 더 설득력 있어. 딱히 현실은 그렇지도 않아. 오늘은 맛있는 거 잔뜩 먹어야겠다. 그래, 여기 케이크 엄청 맛있어. 그래? 엄청 기대된다. 이렇게 외식할 일이 거의 없거든. 형부랑 안 가? 요새 일이 바빠서 많이 힘든가 봐. 그 사이다 상사가 부도난 영향이 큰가 보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 많이 힘들대. 뭔가 언니가 평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형부 회사가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일까요? 저는 걱정이 되어 조금 더 캐물었습니다. 난 언니를 보면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나도 늦기 전에 슬슬 상대를 찾아야 할 텐데. 에이, 그렇지도 않아. 결혼하고 불행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그건 일부 사람들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지금껏 행복하게 사시잖아. 싸움은 끊이지 않긴 하지만요. 결혼은 꼭 상대를 잘 살펴보고 해야 돼. 결혼 후에 갑자기 사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남자는 원래 다 그런가 봐. 응?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자주 그렇게 말하잖아. 그럼 됐고. 하지만 언니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그냥 형부랑 투닥거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착한 형부랑 싸움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언니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4년 전에 결혼을 했고 딸을 한 명 낳았습니다. 형부는 한 회사 사장의 아들로 차기 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엄청 착하기도 하고 보는 사람이 부러워질 정도로 사이좋은 부부입니다. 저는 동화에나 나올 법한 행복한 그 가정을 보고만 있어도 저 또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환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명절날, 올해도 다시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시끌벅적한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 부부와 가까운 신사에 절을 하러 갔습니다. 언니, 우리 운세 뽑기 하자. 그래, 근데 약간 무섭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 뽑기는 진짜 나쁘단 말이야. 저희는 운세 뽑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제발. 속일이야. 운도 없네 진짜. 언니는? 나도 속일이네. 근데 내 거에 기다리던 사람이 찾아온다고 쓰여있어. 잘 됐네. 올해는 백마탄 왕자님이 찾아오겠네? 그래도 속일이라서 찾아왔다가 도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너무 웃긴다, 야. 그렇구나. 백마탄 왕자님이 찾아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라? 그건 뭐 대웅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진짜 나빴어, 언니. 형부도 뽑기 한번 해봐요. 저희가 떠드는 동안 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원래 밝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회사가 많이 힘든가 보네. 뭔가 무거운 분위기라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더 무난할 것 같았습니다. 클렌징 폼이 없네? 미안. 갖다 줄게. 고마워. 거기 두고 가.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언니?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뭘 본 거지? 저는 언니 몸에 생긴 무수히 많은 멍들을 보고 말았습니다. 말문이 턱 막혀서 그 자리에서는 언니에게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후에 다시 언니에게 다가가 물어보려고 하면 꼭 형부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꼭 감시당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언니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형부가 뭔가 감추는 게 있는지 언니와 둘만 남을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돌아가는 찰나에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도청기. 무슨 말이야? 확실히 언니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상의할 게 있는데. 결혼 상대 찾아달라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라고. 언니 얘기야. 사회 얘기? 사실은 어제 언니가 욕실에 클렌징 폼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져갔더니 언니 몸이 아주 멍투성이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멍이라니. 왜? 언니는 형부랑 하도 사이가 좋으니까 이상하다 싶었거든? 근데 넘어져서 생기거나 할 만한 멍은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혹시 온몸에 멍이 생기는 병에 걸린 건가 싶었단 말이야.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언니가 집에 갈 때 나한테 귓속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 했는데? 도청기. 도청기라니 무슨 소리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있어. 니네 아빠한테 말하면 또 골치 아프게 될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일단 말하지 않는 게 좋겠네. 맞아. 완전 난리 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게? 예전에 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 형부는 술에 취하면 속에 있는 말을 다 한대.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볼까? 그게 될까? 잘은 모르겠지만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언니가 도청기라고 말한 게 대체 뭘까? 도청기랑 멍이 뭔가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게 관련이 있는 거라면 멍이 있다는 사실이 들키지 않게끔 누구랑 대화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청당하고 있다는 말인가? 어머, 너 똑똑하다. 야, 그런 뜻인가 보다. 아니, 엄마 지금 감탄할 때가 아니잖아. 그렇지. 저희는 마치 명탐정이 된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언니에 대한 추리를 했습니다. 그럼 언니한테 전화를 해도 소용이 없겠네. 문자를 보내도 매일 체크할 테고 대화 기록을 지워도 의심할 거고. 그래서 언니가 전화를 안 받았구나. 요새 전화를 안 받더라고. 결국 타케루를 불러내서 얘기해보는 수밖에 없겠네. 그러게. 내가 형부 불러볼게. 만약 그래서 그게 형부가 때린 거면 어떡해? 그럼 이혼이지 뭐야. 그럼 증거를 모아야겠다. 폭력을 휘두르는 게 사실이면 언니를 강제로라도 여기로 데려올까? 당연하지. 알겠어. 그럼 작전 개시. 이렇게 저는 형부에게 연락해 작전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괜찮은 걸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바쁜 와중에 죄송해요. 오늘은 마음껏 마셔요.
처제가 나를 불러내는 일이 다 있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뭔가 미래가 불안해서요. 이대로 가다가 결혼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사애보다 처제가 더 예쁘잖아. 처제가 약간 둔한 타입인 거 아니야? 제가 둔하다고요? 남자 마음을 잘 못 읽는다던가 하는 거 아니냐고. 분명 처제 주위에 짝사랑하는 놈 많을걸? 에이, 안 그래요. 누굴 만날 기회도 잘 없는걸요? 만나면 직접 만들어야지. 회사나 친구 등을 통해서 말이야. 형부는 인기 많죠. 어느 곳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요. 언니가 부러워요. 그런 말 해주는 건 처제뿐이야. 난 처제랑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에이, 말이라도 고마워요. 언니랑 사이 좋은 거 다 알고 있는데요, 뭘. 남자랑 여자는 모든 게 다르단 말이지. 저는 형부와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슬슬 취기가 올라왔으려나. 저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살짝 떠보았습니다. 형부는 착하고 잘생기고 돈도 많아서 지위에 여자도 많았을 텐데 왜 언니를 고른 거예요? 사애는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여러모로 힘들거든. 그런 사람은 언니 말고도 많잖아요. 솔직히 언니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야, 돌직구를 날리네. 실은 결혼하기로 결정할 때 여자가 한 명 더 있었거든. 우와, 대담하네. 근데 그 여자는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었거든. 몇 번을 말해도 안 들어서 결국 사애를 택한 거야. 무슨 말을 안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밥이라고 말하면 밥을 내우고, 술이라고 말하면 술을 내우고, 샤워라고 하면 갈아입을 옷을 내우고, 잔다고 하면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 거. 아, 그렇구나. 그런 걸 안 들어줘서 싸우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막 뭐라고 했어. 건방지게 왜 자기가 그렇게 해야 하냐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길래 확 그냥 한 대 때렸지. 우와, 무슨 호빵맨 같아요. 물론이지. 여자가 왜 이렇게 건방지냐고 한마디 해줬어. 저는 순간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이중인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언니도 당하고 있었구나. 이제야 알겠네. 그리고 형부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언니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근데 사애는 꽤 많이 바뀌었어. 응? 뭐가요? 처음에는 말을 안 들었는데 요새는 좀 듣더라고. 그렇구나. 언니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기보다는 내가 바꾼 거지. 사람이 바뀌기도 하나 봐요. 어떻게 하면 바뀌는 건데요? 답은 하나야. 때리면 돼. 네? 언니를 때리셨어요? 당연하지. 여자는 여자답게 굴어야지. 처제도 머릿속에 딱 넣어둬. 저는 놀랐습니다. 언니를 때린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 형부는 마치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나 알아냈어. 어떻게 됐니? 말을 안 듣는 여자는 쓸모가 없대. 그래서 때렸다고 말하더라? 뭐? 언니가 요새는 말을 잘 듣는다길래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때렸대. 그래서 언니 몸이 멍투성이었던 거야. 어머, 어쩌면 좋니? 아빠한테 말해서 당장 언니를 집으로 데려와줘. 나는 형부가 못 돌아가게 최대한 붙잡고 있을 테니까 빨리. 알겠어. 너는 괜찮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아빠는 곧바로 언니를 데려오기 위해 언니네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형부를 붙잡아 놓기 위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형부, 오늘 발언들이 진짜 대담하시네요. 그래도 그만큼 언니를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언니가 바람 피우거나 하지는 않으려나? 괜찮아. 우와, 그렇게까지 언니를 믿어주다니 찐 사랑인가 봐요. 아니야. 나는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어. 네?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 위해 감시하고 있어. 근데 형부는 일을 하니까 주말밖에 감시 못하지 않아요? 주말 아니어도 감시할 수 있어. 어떡해요? 도청기를 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집에서 나는 소리는 다 들을 수 있어. 다음에 한번 들려줄게. 전화하는 소리랑 혼잣말도 다 들리고 사람이 오는 것도 알 수 있어서 엄청 편리해. 형부는 모르는 게 없나 봐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도 있지. 최신형 카메라를 숨겨둬서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할 거야. 기가 찬다. 그 정도로 언니는 사랑받고 있나 봐요. 쓸데없는 저항하지 말라는 거지 뭐. 여자 주제. 형부는 취기에 못 이겨 온갖 말들을 다 내뱉었습니다. 이 괴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공격하러 가야겠다 싶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그이랑 무슨 대화한 거야? 언니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거야?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더 좋은 아내가 되어줘야 하는데.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제발 정신 좀 차려. 형부는 또라이라고. 그이는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그래. 집에 도청기랑 감시 카메라까지 숨겨놨다잖아. 감시 카메라? 그래, 그걸로 다 감시하고 있대. 몸에 난 그 멍들은 다 뭐야? 이건 그냥 넘어진 거야. 내가 원래 덤벙대는 편이잖아. 언니는 자신을 탓하고 형부를 감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그게 뭐가 행복한 거라고. 저는 언니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분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언니, 적당히 좀 해. 형부가 언니를 때려서 말을 듣게 한다고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단 말이야. 그런 수모까지 겪어가면서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왜 계속 참기만 하는 건데? 됐어. 나만 참으면 모든 게 평화로워. 그이가 요새 일이 잘 안 풀리느라 날이 서 있어서 그러는 거야. 상황이 좀 풀리면 나아질 거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자 주제에 어쩌고 하면서 여자를 깔본다고. 언니, 정신 좀 차려. 나중에는 딸한테도 그럴 거라고. 뭐? 당연히 그러겠지. 형부는 여자는 남자가 하는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애가 맞아도 상관없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언니뿐이잖아. 애를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언니는 미친 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것들을 전부 쏟아내듯 저희는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코하루. 저는 아는 변호사 지인에게 의뢰를 한 후 다음날 형부가 있는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돈 어른을 찾아가 어제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바깥 사돈 어른은 경로하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케루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설마 그러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네. 정말 면목이 없다.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건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하지만 다케루와는 그만 이혼해 주렴. 아버님. 물론 위자료랑 양육비는 전부 다 줄게. 그 후 바깥 사돈 어른은 안방에서 현금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500만 엔이 들었어. 위자료로 받아주렴. 양육비는 달에 20만 엔씩 매달 붙일게. 손주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다케루가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할게. 중간에 양육비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내가 책임지고 월급에서 빼서 보내줄 테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양육비 지급이 끝나면 다케루를 해고할 거야. 그러니 이 조건으로 이혼해 주지 않겠니? 바깥 사돈 어른은 연신 머리를 숙이며 사과해 주셨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말이죠. 형부는 정말 불효자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셔요. 아버님 책임은 아니잖아요. 저희 부부간의 문제니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다케루와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차를 준비해 줄 테니 짐들 챙겨서 가렴. 우리 며느 아가만큼 좋은 며느리는 또 없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언니는 집에서 짐만 챙겨서 나왔고 그 길로 이혼했습니다. 분명 형부는 엄청 화나있겠죠. 하지만 언니에게 한 짓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바깥 사돈 어른의 배려로 형부와 마주칠 일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언니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을 테니까요. 정말 바깥 사돈 어른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형부는 이혼을 당하고 딸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기 사장이었지만 이런 불상사를 일으켜 형부의 누나 부부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될 거라고 합니다. 평사원 신분으로 재고관리부에 보내져 매일 창고에서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니는 새로 직장도 구해 매일 바쁘게 일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손녀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합니다. 언니에게 다시 한번 행복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고생해온 일들을 모두 잊게 해줄 정도로 멋진 남자와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아. 내년에는 꼭 운세 뽑기에서 대기를 뽑고 말겠어. 아, 그렇게 되면 좋겠다.